고금소총과 야담. 암행어사 박문수.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여러 읍을 돌다가 날이 저물도록 밥을 얻어먹지 못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한민가를 찾아가니 동자 혼자 있었습니다. 동자는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밥 한 그릇만 달라 하자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가게가 빈궁하여 며칠째 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손님께 드릴 밥이 없습니다. 문수가 피곤해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동자는 방의 서북쪽 귀퉁이로 집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의 종이봉지를 바라보며 조금 처량한 표정을 짓더니 봉지를 풀어서 안으로 갖고 들어갔습니다.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의 지게문 밖은 바로 안방이었습니다. 동자가 어머니를 불러 말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습니다. 그 밖에 길손이 오셨는데 식사 때를 놓쳐 밥을 청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어찌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 밥을 지을 게 없으니 이것으로라도 밥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제사를 거르려 하느냐? 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정도 절박하지만 배고픈 사람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봉지를 받아서 밥을 지었습니다. 문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무척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자가 나오자 문수는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이미 들으셨으니 속일 수가 없군요. 제 아버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낼 것이 없었는데 마침 쌀 한 되가 생겨 종이봉지에 넣어서 걸어두었지요. 끼니를 걸으면서도 그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님께서 배가 고픈데 밥을 지어드릴 양식이 없어 부득이 그것으로 밥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손님께서 우리 말을 듣게 되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집 종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박도령 빨리 나오시오. 그러자 동자가 애걸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갈 수가 없다네. 문수가 그 성을 물어보니 종씨였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요? 우리 읍 좌수의 종입니다. 제가 혼이 날 나이가 되어서 좌수에게 따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통혼했습니다. 그러자 좌수가 욕을 당했다며 매번 이렇게 종을 보내 저를 잡아가서 끌고 다니며 모욕을 주는데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또 저를 잡아가려 왔군요. 문수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동자의 삼촌이다. 내가 대신 가겠다. 밥을 먹고 나서 종을 따라가니 좌수라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동자를 잡아들이라 했습니다. 문수는 즉시 마루 위로 올라가 앉아서 말했습니다. 내 조카의 문벌이 당신보다 높지만 집이 가난한 고로 당신에게 통혼했소. 당신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그만둬도 그뿐 아니오. 왜 매번 이렇게 잡아와서 욕을 보이는 것이오? 당신이 읍의 수양으로 권력을 가졌다고 그러시오. 좌수가 크게 노해 종을 잡아들이게 하여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 너에게 박동을 잡아오라 했는데 어찌 이 미친 객을 잡아와서 상전을 욕보이느냐? 내 죄는 태연감이다. 문수가 소매 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렇게 군단 말이냐? 좌수가 한 번 보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가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문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시킬 수 있느냐? 어찌 감히 시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책력을 보니 글피가 길이리다. 그날 내가 신랑과 함께 올 것이니 너는 홍구를 갖추어 기다려라. 좌수가 말했습니다. 공경을 다해 받들겠나이다. 그러자 문수는 문을 나가 곧바로 읍내로 가서 암행어사 출두를 하고 본관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무동에 사는 조카가 있는데 이 읍수양의 딸과 혼인하기로 했다오. 홀렛날이 모일인데 그때 쓸 도구며 잔치 비용을 관비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소. 좋은 일을 하는데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명령대로 삼가 받들겠나이다. 그리고 이웃 읍 수령들도 초청하게 했습니다. 홀렛날 문수는 신랑에게 자기가 묵고 있는 곳으로 오게 하여 관복을 갖춰 입게 하고 자기도 위의를 갖추어 뒤를 따라갔습니다.
좌수집에는 구름이나 안개가 들이온 듯 설치된 장막이 하늘에 닿았고 술잔과 쟁반이 가득했습니다. 어사는 윗자리 주빈석에 앉고 여러 수령이 열을 지어 앉았으니 좌수집이 한층 빛났습니다. 예를 올리고 나서 신랑이 나오니 어사가 좌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좌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분부대로 혼례를 올렸나이다. 어사가 물었습니다. 너의 농과 밭은 얼마나 되느냐? 몇 섬지기는 됩니다. 반을 나누어 사위에게 줄 수 있느냐?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노비와 마소는 몇이나 되고 그릇과 진물은 어느 정도냐? 노비는 몇 명, 마소는 몇 필, 그릇은 몇 건, 진물은 몇 개 있나이다. 사위에게 그 반을 줄 수 있느냐? 어찌 감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사는 좌수에게 땅이나 집 등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는 먼저 어사 박문수라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다음으로 본관과 모모읍의 원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서 마패를 눌러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적을 평정한 이기영. 이기영은 평안북도 박천군의 박천평야의 중심지군에 사는 지인입니다. 사람됨이 겉으로는 순하고 성실하기만 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담력과 지략이 있었습니다. 신민년 1811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을 때 군수 임성고는 뜻을 굽히지 않고 저항하다 붙잡혀 감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될 처지였습니다. 기영은 분발해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밤을 틈타 가서 그를 만나 적을 토벌할 계략을 설명했습니다. 임공은 기영을 적의 첩자로 의심해 진심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인데 어찌 적을 토벌할 계책이 있겠느냐? 또 너는 지인의 자리에 있지만 내 평소에 너를 믿고 부린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이유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보러 왔느냐? 기영이 개연히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적을 무찌르는 일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거늘 평소 믿고 안 믿고를 어찌 따지겠습니까? 그러고는 음식을 바치고 울면서 비분간계하니 임공이 그제야 그 진정성을 알아차리고 평안북도 병영 소재지 병영에 편지를 써보내 구원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기영이 행랑 속에서 필묵을 꺼내 바치며 말했습니다. 원컨대 옷깃을 잘라 거기에 글을 써주시어 증거로 삼게 해주십시오. 포수 40~50명을 급히 보내주면 이읍의 적을 섬멸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임공이 그 말대로 써주니 기영은 편지를 옷에 누빈 소만에 감추고 혼자 안주병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계엄이 몹시 엄격하고 적과 내통하는 무리가 성을 점거하고 있었기에 성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일이 쉽게 누설될 것 같기도 하여 기영은 동북쪽 토성을 따라 산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급히 달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무렵에 곧바로 병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촉이 휘황찬란했지만 지방의 수령이 진무하는 곳은 적막했습니다. 기영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급히 아를 일이 있소이다. 안주병사는 크게 놀라 그를 도적으로 생각하고 잡아들여 신문하니 기영은 좌우 사람을 물리쳐달라고 청하고 앞으로 나아가 편지를 바치려 했습니다. 안주병사는 긴 칼을 잡고서 기영을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기영이 옷에 누빈 솜에 넣어온 편지를 꺼내 보여 박천 수령이 포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병사는 진위를 상세하게 따져보고 나서 새벽에 바로 명포수 50명을 보내 한 장교로 하여금 그들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박천은 안주로부터 50리 거리에 있어 안주에서는 그곳이 함락된 사실만 알았을 뿐 동정을 듣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기영에게 후한 상이 내려지니 기영은 받지 않고 답서만 받아 샛길로 먼저 돌아와 임공을 베었습니다. 정오도 되지 않아 포성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적군은 뜻하지 않게 공격을 당해 응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적군은 놀란 새가 날아가고 짐승이 숨어들듯 도망쳤으니 박천읍이 드디어 수복되었습니다. 갇혀있던 임공도 풀려났습니다. 그 뒤에 박천이 적에게 함락되었을 때 임공은 소인이라고 자칭하며 인부 등을 빼앗겼다 하여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그가 붙잡혔을 때 적을 향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 땅을 지키는 신하가 되어 이 읍을 지키지 못했고 노모가 계신데도 보호해드리지 못했으니 그 불충과 불효로 날아와 집안의 죄인이 되었도다. 살아서 뭐하겠나? 속히 나를 죽이고 노모만은 살려달라. 적은 임공의 치적을 익히 들어왔던 고로 차마 죽이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가 구속된 것은 죄인과 소인이 소리가 비슷한 까닭에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체포될 때 그 말을 잘못 듣고 그걸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인부는 힘의 굴에 빼앗긴 것이니 적을 꾸짖고 전사한 가산 수령 전공에게는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죄로 몰아가는 것은 원통하지 않은가? 하늘에 뜬 해가 크고 밝아 결국 모든 일을 훤하게 밝히니 임공은 특별히 석방되었습니다. 임공이 체포되었을 때 기영은 시종일관 그를 따라다니며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대장이 그 소문을 듣고 기영을 특별히 훈련도감 교령관으로 차출해 신임하는 부하로 삼으려 했는데 임공이 풀려나자 기영은 사직 인사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는 적을 평정하던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원대하도다. 먼 시골의 하찮은 관동이 비분관계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적을 무찔렀으니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편지를 전하고 원병을 빌려와 하루아침에 무적을 소탕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가. 수령이 붙잡혀 충의와 반역이 가려지지 않자 평소 친하고 신뢰하던 사람조차 거의 다 그를 피하는데 홀로 그 곁을 지키고 떠나가지 않았으니 얼마나 의로운가. 공을 숨기고 말하지 않으며 공명을 피하여 멀리했으니 그 얼마나 위대한가. 뻔뻔한 귀신과 심씨. 남문 밖에 심씨 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 옷 한 벌을 꿰매어 입고 다녔습니다. 병사 이석구와 인척간이어서 간혹 그의 도움으로 죽이나마 쑤어 먹었습니다. 심생이 작년 겨울 한낮에 한가로이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판자 위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판자를 담뱃대로 쳤습니다. 쥐를 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판자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오. 당신을 만나려고 산 넘고 물 건너왔으니 이렇게 박대하지 마시오. 심생은 놀라 의아해하며 도깨비일 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도깨비가 백주에 나타날 리 없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판자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먼 길 와서 배가 많이 고프오. 부디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심생은 응답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서로 모여 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시오. 부인들이 깜짝 놀라 달아나니 귀신이 부인들을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놀라 달아날 필요 없소. 앞으로 이 댁에 오래 머무를 것이니 집안 사람과 다를 것이 없소. 어찌 소홀히 하고 멀리할 수 있겠소. 부인들이 서쪽으로 달아나고 동쪽으로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귀신은 머리 위에서 밥을 달라고 연이어 외쳐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밥상을 정갈하게 마련해 마루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음식 먹고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깐 사이에 음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귀신들이 제수를 받아서 기운만 먹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귀신인데 무슨 연고로 우리 집에 들어왔나? 귀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문경관인데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당신 집에 들어와 한번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갈 수 있겠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귀신이 또 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해 먹고는 문득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날마다 왕래하고 간혹 머물러 한밤 내내 한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겪어서 익숙해지니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붉은 부적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귀신 물리치는 물건을 앞에다 모두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요사스러운 귀신이 아니니 어찌 방수를 두려워하겠나?
빨리 저것들을 없애서 오는 귀신들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시오.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부적을 치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장래의 화복을 알 수 있나? 귀신이 대꾸했습니다. 아주 잘 알지. 심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앞날은 어떤가? 당신은 능히 69살까지 살겠지만 죽을 때까지 고생할 거요. 당신 아들은 얼마 동안 살 것이오. 당신 손자에 가서야 비로소 과거급제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현달하지는 못할 것이오. 심생이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 집안 아무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을 낳을지 등에 대해 귀신은 일일이 다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귀신이 말했습니다. 내 쓸 곳이 있어 그러는데 200냥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심생이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집은 가난한가 부유한가? 귀신이 말했습니다. 가난이 뼈에 사무치오. 그렇다면 아무리 적은 돈인들 어떻게 마련한단 말이냐? 괴짝 안에 당신이 아까 빌려와 넣어둔 돈 2꾸러미가 있는데 왜 그걸 주지 않소? 내 그동안 쓸 데가 많아 애걸에 겨우 빌려온 돈이다. 그걸 내게 줘버리면 저녁밥조차 해먹을 수 없으니 어떡하겠나? 당신 댁에 쌀이 조금 있어 그것으로 저녁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늘 왜 거짓말로 때우려 하오? 내 이 돈을 가져갈 테니 노여워하거나 화내지 마시오. 그러고는 표현이 가버렸습니다. 심생이 괴짝을 열어보니 자물쇠는 채워져 있었으나 돈은 없었습니다. 심생은 고통이 더 심해져 심장이 탈 듯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을 친정집으로 보내고 자기는 친분이 두터운 사람 집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화를 냈습니다. 왜 나를 피해 멀리 이곳까지 와서 사시오? 설사 당신이 천리 밖으로 도망가 숨는다 해도 내 무얼 꺼리겠소? 그러고는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달라 했습니다.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니 귀신이 욕설을 퍼붓고 그릇들을 부수며 밤새 행패를 부렸습니다. 주인은 심생을 원망하고 또 깨진 그릇값까지 물어내라 했습니다. 심생도 편하지 않아 새벽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은 또 부인이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전처럼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인 역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은 전처럼 왕래했습니다. 하루는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헤어질까 하오. 진중하게 스스로를 잘 보살피시오. 심생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든 속히 떠나 우리 집을 편안케 해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영남 문경현에 있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노자가 부족하니 엽전 10꾸러미만 주시오. 내가 가난해 먹을 것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건 너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온단 말인가? 귀신이 말했습니다. 절도사 댁으로 가서 내 뜻을 전하고 구걸하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일 텐데 왜 그러지 않고 내 길을 막으려 하오? 심생이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의 죽 한 그릇과 가롯 한 벌이 다 절도사 댁의 의지에 마련한 것이니 은혜가 뼈와 살을 주신 것과 같다. 그런데도 그분께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해 언제나 부끄럽고 편치 않았지. 그러니 지금 또 무슨 얼굴로 천전을 달라 하겠나? 귀신이 말했습니다. 이 절도사는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 피운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 그분 댁에 가서 이 돈만 마련해주면 귀신이 갈 겁니다라고 간절히 말해보시오. 환란에서 구해줄 길이 거기 있는데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 심생은 멍하니 말문이 막혔지만 속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이절도사에게 가서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절도사는 개탄하면서도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생은 돈을 허리에 차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괴짝 속에다 돈을 깊이 숨기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귀신이 다시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잣돈 두터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오. 이제 먼 길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소. 심생이 속여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서 돈을 마련했다고 내게 노잣돈을 준단 말이냐? 귀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이 건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찌 농담을 다 하시오? 조금 뒤 귀신이 덧붙였습니다. 내 당신 괴짝 속에서 돈을 꺼내왔다오. 두 꾸러미 5푼은 남겨두어 작은 정성을 보였으니 한 번 취할 술은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심생의 집안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춤추며 서로 기뻐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공중에서 귀신들이 또 떠들썩했습니다. 심생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다른 사람에게 애걸에 돈을 10관이나 마련해 내게 주었다. 그랬으면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하거늘 지금 또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저버리고 와서는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내 마땅히 관묘에 일러 바쳐 내 목을 베게 할 테다. 귀신이 난 문경관이 아닌데 어찌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하오? 하니 심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문경관의 처라오. 당신 집에서 귀신 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방문했소. 당신은 응당 반갑게 맞이해 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욕설을 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오? 또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게 선비의 행실인데 당신은 책을 10권이나 읽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배운 거예요? 심생이 기가 막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귀신은 다시 날마다 오갔습니다. 그 뒤로 아득히 들은 바가 없어 어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호사가들은 앞다투어 심생 집을 찾아가서 귀신과 문답했으니 심생의 문전은 거마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학사 이조도 하룻밤 자며 귀신과 대화했습니다. 아, 역시 괴이하도다. 귀신으로 돌아온 남편. 좌랑 이경류가 병조자랑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둘째 형은 붓을 던지고 무관직을 얻었습니다. 조방장 변기가 출전하자 그 둘째 형을 종사관으로 삼는다는 임금의 제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의 이름이 이경류의 이름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잘못 쓰였지만 임금께서 나를 제가하셨기에 내가 가야 한다. 그러자 이경류가 말했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제가가 내려졌으니 마땅히 제가 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군장을 꾸려 모친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다급히 진으로 나아갔습니다. 변기는 영남 우도에 출전해 크게 패하고 도망쳤습니다. 진중에 우두머리가 없으니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경류가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윤섬공, 박지공과 같은 막하에 들어갔습니다. 전투가 또 불리하게 돌아가 진이 무너지고 윤공과 박공이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경류가 진 밖으로 나가려 하니 종이 말을 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울며 말했습니다. 일이 이미 이 지경이 되었으니 속히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란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러고는 붓을 꺼내 노친과 큰형에게 연결하는 편지를 써서 도포 자락에 넣어 종에게 전하게 하고 다시 적진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종이 공을 끌어안고 울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내 정성이 아름답구나. 내 너의 말을 들으마. 배가 많이 고프다. 밥이나 좀 얻어오너라. 종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종이 민가를 찾아가 밥을 구해오니 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종이 적진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돌아갔습니다. 공은 밥을 핑계 삼아 종을 따돌리고는 몸을 돌려 적진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사람을 쳐 죽이다가 해를 당했습니다. 향년 24살 4월 24일이었고 그곳은 상주 북문밖 들판이었습니다. 종이 말을 끌고 돌아오니 온 집안 사람이 그제야 흉보를 들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편지를 쓴 날을 기일로 삼아 초상을 치렀습니다. 종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고 말도 역시 먹지 않으니 굶어 죽었습니다. 남겨진 의관으로 염을 하고 입관해 광주 돌마면에 있는 선영 왼편 기슭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종과 말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주 사림들은 제단을 설치해 제사를 지내주었고 조정은 도승지의 벼슬을 추중했습니다. 을묘년 정조 임금께서 친필로 충신의사단을 써주시고 북평에 누각을 세워 삼종사, 이경류,
윤섬, 박쥐를 배양해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공은 죽고 나서 밤마다 집에 찾아왔는데 목소리나 웃는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부인 조씨와 수작하는 것도 옛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주면 평소처럼 같이 마시고 씹었는데 나중에 보면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어두워지면 왔다가 닭이 울면 즉시 문 밖으로 떠났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공의 유골은 어디에 있는지요? 그곳을 알면 옮겨와 장사를 지내드리지요. 그러자 공이 근심스러운 낯빛을 띠며 말했습니다. 허다한 백골이 쌓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분간할 수 있겠소? 그대로 두는 게 낫소. 또 내 백골이 묻혀있는 장소가 나쁜 곳도 아니라오. 그 외에는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이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소상 뒤에는 공이 격일로 속세로 내려오더니 대상날이 되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 공의 아들째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공이 아들을 어루만지더니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거예요. 그러나 후에 불행한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오리다. 그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모습이나 그림자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광해군 때 아들 제가 급제했습니다. 사당에 아련할 때 공중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나아가고 물러가라는 소리가 들려오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공의 늙은 모친은 병환이 있었습니다. 때가 5, 6월 사이이고 병중이라 목이 말라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귤을 좀 얻어올 수 없겠느냐? 그걸 먹으면 목이 마르는 병이 나을 것도 같은데. 며칠 뒤 공중에서 공의 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형이 마당으로 내려가 위를 쳐다보니 공이 운무 가운데서 귤 3개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귤을 드시고 싶어 하기에 제가 동정으로 가서 얻어왔습니다. 이걸 가져다 드리면 병환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도함의 신도비명에 공중에서 귤을 던져주니 정신이 황홀하네란 구절이 이를 일컬은 말입니다. 해마다 공의 기제사를 지낼 때 문을 닫으면 언제나 수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사람 머리카락이 떡에 들어 있었는데 제사가 끝나면 바깥채에서 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괴상하게 여겨 들어보니 사랑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명을 받들고 들어가니 공이 떡을 찐 여종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신도는 사람의 털을 기피하는데 너는 어찌 살피지 않았느냐? 회초리를 맞아야겠구나. 그러고는 여종에게 회초리질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뒤로 해가 오래되어도 기일만 되면 집안 사람들은 제수 준비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했습니다. 강등당한 어리석은 기생. 영성군 박문수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외숙을 따라 임소인 진주에 내려갔다가 한 기생을 보고 홀딱 반에 함께 살다가 같은 날 죽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문수가 하루는 서재에 있는데 아주 못생긴 여종이 물을 길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30이 다 되었는데도 얼굴이 저리 생겨 아직 음양에 있지도 모른다네. 저 여자를 가까이 해준다면 가히 적선하는 것과 같다고 할 만하며 반드시 신명의 도움을 얻을 걸세. 문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그 여종이 또 지나가자 불러들여 잠자리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좋아하며 나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문수는 급제하고 10년 사이에 암행어사가 되어 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좋아하던 기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밖에 서서 밥을 구걸하니 안에서 늙은 할미가 나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괴상하네, 괴상해. 문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할멈? 그대 얼굴이 전전 사또 시절 박서방님을 아주 많이 닮아서 이상하게 여겼소. 문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일세. 할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서방님이 이렇게 거지가 되어 오시다니요. 어서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며 밥이나 드시고 가셔요. 문수가 방으로 들어가 좌정하고 물었습니다.
자네 딸은 어디 있는가? 본부의 수청기생으로 오랫동안 당번을 맡게 된지라 나올 수가 없답니다. 어미가 바야흐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홀연 신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생이 부엌 옆에 나타났습니다. 어미가 말했습니다. 아무곳 박서방이 왔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셨고 무슨 연고로 오셨다 합디이다? 그 꼴이 불쌍하다. 해진 갓에 다 떨어진 옷을 입었으니 완전 거지꼴이다. 곡절을 물어보니 외가인 전전 사또댁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빌어먹다가 오늘 진주에 이르렀단다. 여기가 옛날에 오래 머물던 곳이고 아전과 종들과 안면이 있는지라 돈량이나 얻어갈 요량이란다. 그녀가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따위 얘기를 저한테 뭐하러 해요? 어미가 말했습니다. 널 보려고 왔다 하니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녀가 말했습니다. 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소? 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일 병사 사또님 생신이라 수령들이 다 모인대요. 촉성루에서 풍류를 베푼다는데 가명본부에서 기생들의 옷에 관해 아주 엄하게 당부했소. 제 옷상자 속에 새로 지은 옷이 있을 테니 어머니가 내주세요. 어미가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찾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가져가려무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환한 얼굴로 문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벽장으로 가서 상자를 열고 옷을 꺼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문수가 어미를 불러 말했습니다. 주인이 이처럼 냉담하게 대하니 내 오래 머물 수가 없구먼. 지금 떠나겠네. 어미가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기생년이 나이 어려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 어찌 나무라십니까? 밥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다가 드시고 가세요. 문수가 말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네. 그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여종의 집을 찾아가니 여종은 아직도 물 깃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물을 길어오다가 문수를 발견하고 한참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괴상하고 괴상하다. 문수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괴상하다 하느냐? 여종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모습이 예전 이읍 책방 박서방님과 너무나 많이 닮아서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문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종이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더니 문수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이 멀지 않으니 같이 가십시다. 문수가 따라가니 오두막집 몇 칸이 나타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좌정하자 여종이 다시 울면서 거지가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문수는 기생의 어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날이 이리 추운데 전 서방님께서 크게 현달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리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그러고는 허름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단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수에게 이걸로 갈아입으라 하니 문수가 말했습니다. 이 옷이 어디서 났느냐? 이건 여러 해 동안 제가 물길어 모은 사지옵니다. 돈을 모아 비단을 사고 사람을 써서 지어두었지요. 이 생에 서방님을 다시 만나면 이 옷으로 마음을 표시하려 했었지요. 문수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떨어진 옷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나중에 입기로 하고 잠시 그대로 놓아두자.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뒤로 들어가더니 중얼중얼 무언가에 대고 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수가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귀신을 공경하지요. 제가 서방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신의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오로지 서방님 입신양명하기만을 축원했지요. 귀신에게 신령함이 있다면 어찌 서방님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의를 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문수는 웃음을 참으면서도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저녁밥을 들여오자 바로 다 먹고 잤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밥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갈 데가 있다. 문을 나서서 곧바로 촉성루로 가 누각 아래에 잠복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관리들이 분주히 청소를 하며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뒤 병사와 본관 사또가 나왔습니다. 이웃 읍수령 10여 명도 모두 와서 모였습니다. 문수가 갑자기 윗자리로 올라가서 병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나던 길손도 성대한 잔치에 참석하러 왔소이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한쪽 구석에 앉아 구경하는 건 괜찮네. 이윽고 술잔과 그릇이 낭자하고 생황소리 노랫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기생은 본관 뒤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교태까지 부리니 병사가 돌아보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본관은 저 물건에 푹 빠졌소. 신색이 전과 같지 않소이다. 본관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겉만 번들해야지 실속은 없지요. 병사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그러고는 그 기생을 불러서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기생은 술을 따르며 차차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수도 술을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 길손도 술을 잘 마십니다. 한 잔 청합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한 잔 따라 주거라. 기생은 술을 따라 지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저 길손에게 주세요. 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길손도 남자라오. 기생이 따라주는 술잔으로 마시고 싶다오. 병사와 본관이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마시는 건 좋다만 어찌 기생의 손까지 원한단 말이오. 문수는 그냥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모두 큰 상이 놓였는데 문수 앞에는 그릇 몇 개만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수가 또 물었습니다. 같은 양반인데 어찌 음식에 차별을 두시오? 본관이 화내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모임에서 어찌 이리도 성가시게 구는고. 주는 음식이나 먹고 속히 떠날 일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문수 역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아니란 말이오. 나에게도 처가 있고 자식이 있다오. 수염과 머리털도 희끄무레한데 내가 아이란 말이오. 본관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거지가 망발하는구나. 당장 쫓아내라. 관노에게 명해 그를 쫓아내게 했습니다. 누각 아래에 대령하고 있던 관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빨리 내려오시오. 문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려가느냐? 본관이 내려가는 게 옳다. 본관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놈이 미친놈이구나. 관노들은 어째서 이놈을 속히 끌어내지 않느냐. 그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구시라치들이 문수의 소매를 끌고 등을 떼밀었습니다. 문수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역졸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병사와 그 이하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다 내려갔습니다. 문수가 높은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고는 병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사 이하각 읍수령들은 모두 사모관대를 갖추고 뵙기를 청해 일일이 박문수를 아련했습니다. 예가 끝난 후 문수는 그 기생을 잡아오게 하고 기생의 어미도 불렀습니다. 기생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나와 너의 애정이 어떠했느냐? 산이 무너져도 바다가 말라도 변치 않으리라 맹세했었지. 오늘 내가 이 모양으로 왔더라도 너는 옛정을 생각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그리 화만 냈느냐. 먹을 것은 안 주고 표주방만 깨트린다 하더니 진정 이를 두고 한 말이로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 때려 죽여 마땅하나 너를 어찌 죽일 수가 있겠느냐. 약식으로 태형을 시행하겠다. 기생의 어미에게도 말했습니다. 자네는 사람의 도리를 조금 하니 자네를 봐서 딸을 죽이지는 않겠네. 그 어미에게 곡식과 고기를 주도록 명하고 또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 속히 불러오너라. 이윽고 물깃는 여종을 동원으로 올라오게 하여 옆에 앉히고 그녀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정이 있는 여자다.
이 여자를 기안에 올려 우두머리 기생의 일을 맡게 하고 저 기생은 강등에 물을 깃고 자벽을 하는 관비로 삼아라. 이어 본부 이방을 불러와 무조건 돈 200냥을 속히 가져오게 하여 여종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앞날을 예언한 스님. 병사 이원은 명나라 장수 이재독의 후예입니다. 그는 춘천 땅으로 쫓겨나서 친히 호미를 잡고 김을 매며 농부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때마침 여름 보리타작을 하는데 피곤해서 타작마당 옆 숲을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스님 옷을 입은 소년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원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흔들어 깨웠나? 그러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런 타작마당에 파묻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즉시 길을 떠나 상경하십시오. 내 한양에는 친지 하나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공연히 무엇하러 상경하겠나? 사흘도 안 되어 서방님은 반드시 벼슬길에 나가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도 서방님을 찾으시니 지금 속히 상경하십시오. 스님이 거듭 간곡하게 말하니 이원이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바로 한양으로 가서 동문 안녀관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판서 정창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 그와 모르는 사이였지만 정창순이 그때 병조 판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원이 문 밖에서 명함을 드리니 즉시 만나 주었습니다. 이원이 자신은 이재독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니 정판서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 경연 중에 임금께서 채판서에게 제독의 후손에 대해 물으셨다오. 가서 채판서를 만나시오. 이원이 즉시 가서 채판서를 만났습니다. 채판서는 이원을 접견하여 상세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채판서가 말했습니다. 자주자주 오게나. 채판서는 뒷날 임금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고했습니다. 임금은 이원에게 남행선정관을 제수하고 새로 벼슬하게 된 사람이 선배 벼슬아치들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던 허참례를 생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명을 내려 이원에게 입시하게 하고 크게 포상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원은 무과에 급제하고 큰 읍들의 수령을 거듭 지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속으로 그 승려의 신의함을 생각했지만 그를 만나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원이 무신년에 호남수사가 되어 바야흐로 동진을 건너는데 배에 탄 한 걸승이 때때로 눈을 들어 유심히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이 움직여 걸승을 데려오게 해보니 전에 춘천 수풀에서 만난 스님이었습니다. 이원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를 만나니 몹시 기뻐서 행랑에서 돈을 꺼내 행하를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날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단호히 행하를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영감님의 앞날은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장은 되겠소? 아마 그럴 겁니다. 잠시 뒤 배가 나루에 이르자 그들은 배에서 내려 헤어졌습니다. 임자년간의 이원은 울산병사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도감별장이 되었습니다. 창의문 성 공사를 감독하며 막사 안에 앉아 있는데 막사 밖 몇 보 떨어진 곳에서 한 스님이 머뭇거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원은 또 마음이 움직여 부하를 보내 그를 데려와 보니 동진에서 만났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이원이 술을 주며 친절하게 대접하고 다시 앞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마절도사 영감님은 어찌 옛날 보리타작 마당에서 일하던 것을 생각지 못하십니까? 이미 곤수를 거치셨지요. 곤수는 아장과 한 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무얼 바라십니까? 스님이 끝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이원 역시 한번 웃고 그만두었습니다. 이원은 마지막으로 병사벼슬을 하고 다음 해에 죽었다 합니다. 용감한 장교. 재상 김양로가 평안도 관찰사에서 병조판서로 벼슬 자리를 옮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가명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산과 누대, 음악과 기생 등에 잊을 수 없을 만큼 빠져 있었으며 화병이 생긴 듯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병조의 종놈들 오기만 해봐라. 당장 때려 죽여버릴 테다. 그러니 병조에 소속된 사람들이 감히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궁궐을 경호하고 임금의 가마 곁을 따라 모시는 일을 맡아보던 군영의 여러 장교가 서로 논의했습니다. 대장의 명령이 이러하니 정말 내려가기 어렵군. 그렇다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한을 어긴 벌을 받을 테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무 일 없이 모셔오면 자네들은 나를 후하게 대접하겠는가? 모두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려가서 무사히 모셔오기만 한다면야 당장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 대접하고 말고.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갈 채비를 하겠네. 그러고는 술래 중에서 키가 크고 힘이 센 자 10쌍을 가려 뽑았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옷을 새로 지어 입히고 호령 소리 내는 법과 곤봉 쓰는 법 등을 익히게 해서 함께 떠났습니다. 이때 양로는 매일 영광정에서 풍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 숲을 사이를 바라보니 3, 4, 5 짝을 지어오는 자들이 있어 속으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곧 산뜻한 옷을 입은 한 장교가 앞으로 달려와서는 종에게 병조 교령관이 뵙고자 한다고 아뢰게 했습니다. 양로가 크게 노에 상을 내려치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병조 교령관이 뭘 하러 왔단 말이냐? 장교는 당황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 굴례를 행하고 나서 호령했습니다. 술래들은 속히 현신하라. 호령이 끝나기도 전에 술래 20여 명이 달려나와 마당 아래에서 절을 하고 동서로 나누어 섰습니다. 그 풍채와 군복이 평한 가명의 나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장교가 또 소리 높여 호령했습니다. 좌우의 시끄러운 짓을 금하도록 하라. 여러 차례 그렇게 호령하고 나서 엎드려 양로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께서는 비록 관찰사로 이곳에 행차하셨지만 진실로 이래서는 아니되옵니다. 더욱이 지금은 대사마 병조판서 대장군으로서의 행차이오니 저 무리가 어찌 이처럼 떠들 수 있으며 또 읍교는 왜 이를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읍교를 잡아들여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호령했습니다. 좌우의 소란을 금하고 읍교들을 속히 잡아오너라. 술래들이 명을 받들고 나가 철끈으로 읍교들의 목을 묶어 끌고 왔습니다. 장교가 분부했습니다. 사또께서는 비록 한 도의 관찰사이시지만 행차가 이렇게 떠들썩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이제는 대사마 대장군의 행차가 아니냐. 너희는 이 어지러운 소동을 왜 금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윽고 법에 따라 처리하게 했습니다. 술래들이 병조의 백색 곤장을 들고는 윗도리를 벗고 내리치니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응대하는 소리나 곤장 쓰는 법이 모두 서울 가명식이니 평양 가명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양로는 기가 죽어서 멍하니 앉아 서울 장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7번째 곤장을 치려 하자 장교가 말했습니다. 곤장은 7번을 넘기지 말라. 읍교에 묶은 것을 풀어주고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양로는 속으로 심히 멋쩍어하며 가명의 아전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명의 부가기를 모두 가져와 경교에게 주거라. 장교는 그것을 받아서 일일이 죄를 따졌습니다. 곤장 5대 혹은 8, 9대를 치고는 끌어냈습니다. 양로가 또 말했습니다. 이전의 부가기 중 효주한 것들도 모두 경교에게 주도록 하라. 장교가 그것도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양로가 크게 기뻐하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는 몇 살이고 어느 집안 사람인가? 나이는 몇이고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 대답하니 양로가 또 물었습니다. 평양은 초행인가? 그러하옵니다. 강산이 이처럼 좋은데 유람 한번 안 할 텐가? 그러고는 돈 100냥과 쌀 5석의 첩하기를 써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누각에서 한번 놀게. 기생과 음악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다 마련해 주겠네. 양로는 장교를 익히 알던 사람처럼 신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머물다가 함께 상경하니 이 일이 일시에 전해져 재미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금을 살린 어이. 유상은 숙종 때의 명이었습니다. 천연두 처방에 특히 정통에 남의 집 어린아이를 살려는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중촌의 어느 집이 매우 부유했는데 2대에 걸쳐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유복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겨우 17살 정도였고
아직 천연두를 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유의원네 집 문 앞에 집을 사서 아이를 유의원에게 맡기고 새로 만든 반찬이나 넉넉히 만든 정갈한 술안주 등을 매일 갖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을 게을리하지 않으니 유의원도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고 그 뜻에 감동해 아이를 맡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천연두를 앓기 시작했는데 증상이 처음 보이던 때부터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유의원이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만약 이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의원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유의원은 약탕기 대여섯 개를 앞에 나란히 늘어놓고 따뜻하게, 서늘하게,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하는 탕약제와 보사하는 탕약제를 따로 다려서 증세의 변화에 따라 썼습니다. 어느 날 유의원이 비몽사몽간일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따졌습니다. 너는 왜 하필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려 하느냐? 유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집안 형편이 가여워서 반드시 살려주려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린다고? 그럼 나는 반드시 죽일 테다. 유의원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 아이를 기필코 죽이려 하느냐? 이 아이는 나와 오래된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약을 쓸 필요가 없다. 유의원이 말했습니다. 의술이 다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의술은 다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이려 해도 내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낼 것이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단 두고 보자. 그가 원한의 기운을 내뿜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유의원은 약을 계속 쓰며 간신히 20일을 버텼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이후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두고 봐라. 그러고는 문 밖으로 나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문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의원의 하인과 승정원 하인이 와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천연두로 편찮으시니 속히 입시하시오. 그들이 거듭 바쁘게 재촉하는지라 유의원은 말을 빠르게 몰아서 갔습니다. 그는 입궐하고 며칠간 나오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이가 죽었다 했습니다. 숙종의 천연두가 위중해 유의원이 점이고를 쓰려 했습니다. 숙종의 모친인 명성 대비전의 고하니 대비가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이같이 강한 약을 어찌 임금께 드린단 말인가? 절대 불가하다. 유의원이 주렴 밖에 계속 엎드려 있으니 주렴 안에 있던 대비가 하교했습니다. 이 약을 꼭 써야 되겠느냐? 유의원이 아뢰었습니다. 쓰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대비가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가 둘이라도 되느냐? 유의원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의 머리를 베시더라도 이 약을 전하께 올리고 약효를 보고 나서 조치하소서. 대비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원은 약그릇을 소매 속에 감추고 들어가 진맥하면서 몰래 임금께 드렸습니다. 한식경 후에 온갖 증세에 차도가 있더니 임금이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천지신명의 도움이 있었지만 유의원 역시 참으로 신이라 할 만하다. 그 뒤 그는 인옥으로 풍덕부사에 제수되어 부임했습니다. 하루는 숙종이 연포탕을 먹다가 관격이 들었습니다. 공무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던 역마인 발마로 유의원을 불러와 진맥하게 했습니다. 그는 밤새워 올라와 신문에 도착했지만 문이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병조의 보고에 문을 열게 했는데 그렇게 왕래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유의원이 성 아래 초가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 가서 잠깐 쉬었습니다. 한 노파가 방 안에 있는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쌀뜨물은 어디에 두었느냐? 두부 위에 떨어질까 걱정이구나. 유의원이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니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쌀뜨물이 두부에 떨어지면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문지기가 나와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유의원이 대궐로 가서 증상을 물어보니 숙종은 두부를 먹다 체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내의원에 부탁해 쌀뜨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해 조금 데워서 임금께 드렸습니다. 체한 기운이 다 내려갔으니 이 역시 기이한 일입니다. 과부가 된 누이의 비밀.
한 재상에게 딸이 있었는데 출가한 지 1년도 안 되어 남편을 잃고 부모 곁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재상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보니 딸이 아랫방에서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다가 거울을 던져버리고 얼굴을 감싸고 크게 통곡했습니다. 재상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평소 알고 지내며 집에 드나드는 무변이 와서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집도 처도 없었지만 젊고 건장했습니다. 재상이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습니다. 자네 신세가 이리도 곤궁하구먼. 내 사위가 되지 않겠는가? 무변은 황공하여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인 그 뜻을 알지 못하고는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재상이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닐세. 그러고는 괴짝에서 은자 한 봉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튼튼한 말과 가마를 사게나. 오늘 밤 8호에 종이 울리면 우리 집 뒷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게나. 절대 때를 놓치면 안 되네. 그는 반신반의하며 일단 은자를 받고 재상의 말에 따라 가마와 말을 준비해 뒷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나와 가마 안으로 들여보내고 무변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곧장 함경북도 지방으로 가서 살게나. 이 집안에는 발을 끊게. 그는 곡절도 모르고 가마를 따라 성문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재상은 집에 들어와 아랫방으로 가서 통곡했습니다. 내 딸이 자결했구나. 집안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모두 슬퍼했습니다. 이어 재상이 말했습니다. 내 딸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염습할 것이니 오랍이라 해도 들어와 볼 필요가 없다. 재상은 이불로 시체 모양을 만들어 수의로 덮고는 비로소 시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입관을 하고 나서 시가 선산 아래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북관 땅을 돌다가 한 곳에 이르러 어느 민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두 아이가 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맑고 빼어난 모습이 자모짜기 얼굴을 닮아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저물고 또 피곤하기도 하여 그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와 암행어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자세히 보니 이미 죽은 누이였습니다. 매우 놀라 사정을 물었습니다. 누이는 부친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살게 되었으며 이미 두 아들을 낳았으니 낮에 본 그 아이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쌓인 회포를 대강 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누이와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암행어사는 복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 있다가 주위가 조용해지자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행차에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용감한 남자. 충청남도 서상군에는 가난한 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잇따라 안겨준 신기한 꼬챙이에 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산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빈 상태여서 이사를 오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용감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궁금하니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호기롭게 나섰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문제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라서 방은 온통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방 안에 가만히 버티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집의 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꼬챙이야. 여기 온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겠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던 용감한 사람은 혹시 집 안 어딘가에 꼬챙이라는 사람이 있나 싶어 자기도 한번 시험 삼아 꼬챙이야 하고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한 마음이 든 용감한 사람은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노인이 공동묘지에 가서 주운 사람의 뼈로 만든 꼬챙이에 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나 도깨비지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그러면 아까 너한테 말을 건 자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꼬챙이는 그 자는 이 집 북쪽의 연못에 있는 큰 구렁이입니다. 그 구렁이가 당신을 저녁에 잡아먹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꼬챙이의 말을 듣고 용감한 사람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칼과 고춧가루를 가진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구렁이가 들어오면 재빨리 칼로 몸뚱이를 자르고 그곳에 고춧가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구렁이에 잘린 몸이 붙지 못해서 죽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꼬챙이가 가르쳐준 대로 용감한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꼬챙이의 신통함을 알게 된 용감한 사람은 집안을 뒤져서 꼬챙이를 찾아내어 호주머니에다가 넣고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서 공주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앓아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공주를 고쳐줄 의원을 널리 찾았는데 용감한 사람이 살던 마을에서 그를 추천하는 바람에 용감한 사람은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의원이 아닌 용감한 사람은 공주를 고칠 방법을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공주가 머문 방 안에서 쥐를 때려잡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꼬챙이의 말대로 용감한 사람이 공주의 방에 드나들던 쥐를 때려 죽이자 얼마 후 다른 쥐가 바늘을 입에 물고 나타나서는 그걸로 죽은 쥐를 찌르자 살아났습니다. 이때 꼬챙이가 바늘을 뺏으라고 하여 용감한 사람은 그 말대로 바늘을 빼앗아 공주를 찌르니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딸이 건강해지자 왕은 기뻐하며 공주를 용감한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용감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겁게 살고 있을 때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중국 황제의 첫째 공주가 아프다며 병을 치료해줄 의원을 조선에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꼬챙이가 저 사신한테 주인님이 공주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라고 해서 용감한 사람은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의 궁궐로 들어간 용감한 사람은 공주의 방으로 향했는데 꼬챙이는 방으로 직접 들어가지 말고 공주의 진맥을 보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새 가닥의 실로 공주의 손목을 묶은 다음 나머지 부분을 쇠로 만든 문고리와 나무 기둥에 묶어두십시오. 그러고는 공주를 세게 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그대로 하니 공주가 붉은색의 불려우로 변하더니 내가 궁궐에 들어와서 공주를 잡아먹고 황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외치며 죽어버렸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중국 황제는 용감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며 불려우한테 잡아먹히지 않은 둘째 공주를 용감한 사람의 두 번째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조선에 이어 중국 공주까지 아내로 맞아 즐거워하며 조선으로 돌아온 용감한 사람한테 꼬챙이는 이제 저도 지쳤으니 그만 공동묘지에 묻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감한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며 걱정했습니다. 이에 꼬챙이는 저를 들고서 두 눈을 찌르십시오. 그러면 주인님은 앞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이 먼 것처럼 보일 테니 귀찮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꼬챙이의 말대로 자기 눈을 찌른 다음 공동묘지에 꼬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용감한 사람은 두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주인한테 행운을 안겨다 준 꼬챙이에 붙은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묘지에 묻어달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귀신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뼈가 오래되어 생겨난 정의 일종인 도깨비로 볼 수도 있으니
구분하기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